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마흔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요즘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하답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래요. 언니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전 그냥 웃기만 하죠. 사실 복권보다 더 큰 행운을 얻었거든요. 바로 자유라는 선물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통이었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만 있었죠. 그 시간 때문에 지금은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제 자신한테 말해요. 잘 버텼어. 정말 잘했어.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죠.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긴 슬픔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지금의 행복을 찾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였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때문에 성수기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 도우면서 손님 응대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답니다. 우리 딸이 손님 모시는 건 타고났네. 커서 뭘 해도 사람 상대하는 일은 잘하겠어.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거들으셨죠. 맞아. 외국인 손님 와도 겁내지 않고 바디랭귀지로 다 소통하잖아. 어젠 일본 손님한테 종이에 그림 그려가면서 메뉴 설명하더라고. 중학생 때부터 영어 학원 대신 카페에서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면서 실전 영어를 익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카페 아르바이트를 정식으로 시작했죠. 주말마다 계산대 서고 커피 만들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때 번 돈으로 용돈도 해결하고 대학 등록금도 모았어요. 그래서인지 대학도 자연스럽게 호텔 경영학과로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서울 호텔의 컨시어지로 취직했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부산 사투리 쓴다고 선배들이 놀리기도 했고요. 그거 뭐예요 하면 다들 키득키득 웃었거든요. 신입, 여기서는 그게 뭐예요라고 해야 해. 표준어 연습 좀 해. 그래서 악착같이 노력했죠. 표준어 발음 연습하려고 매일 밤 아나운서 뉴스 따라 읽기도 하고 호텔 용어 외우려고 화장실에서까지 메모 붙여놓고 외웠어요. 영어는 이미 잘했지만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토익 공부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까지 독학으로 마스터하고요. 너 정말 독하다. 근데 그게 프로야. 나도 너처럼 열정적인 후배 오랜만에 봐. 당시 멘토였던 선배가 해준 말이에요. 그 선배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죠. 월급도 꽤 괜찮았어요. 기본급에 추가 수당, 어학 수당까지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았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카페 리모델링 할 때 돈을 보태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참 명품백 하나 없어도 행복했어요. 일이 재미있었으니까요.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도와주는 게 보람 있었거든요. 올해 직원상도 받았고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동기들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 제가 고작 몇 년 후에 경력 단절녀가 되어서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설거지나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커리어의 정점에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될 줄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참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아메리카노 세 잔을 나르다가 실수로 한 손님 정장 재킷에 쏟았거든요.
진한 갈색 얼룩이 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싶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클리닝 비용은 저희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연신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오히려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재킷은 어차피 세탁소 맡길 거였어요. 보통 VIP 손님들은 이런 일 생기면 매니저 불러서 난리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이 재킷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됐네요. 그 와이프가 억지로 입으라고 한 건데 이제 새로 살 핑계가 생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과에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농담이에요. 미혼입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주변에서 같이 미팅하던 사람들이 킥킥 웃었죠. 아우, 팀장님 또 그러신다. 어머니가 사주신 게 더 마음에 걸리거든요. 라고 하면서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는 외국계 회사 영업부장이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호텔에 왔었대요.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요. 그 후 한 달쯤 뒤였나? 퇴근하고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돌아보니 그 재킷 사건의 주인공이었어요.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이라 처음엔 못 알아봤죠. 그때 커피 쏟으신 분이시죠? 아직도 그 재킷 잘 입고 다닙니다. 얼룩도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뭐 사실 덕분에 재밌었어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때 제대로 못 마신 커피값 주시는 걸로요. 지금요?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아니요, 좋아요. 근데 호텔 카페는 제가 직원이라 이따 끝나고 괜찮으세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 끝나고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날 중요한 계약 미팅이었어요. 커피 맞고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열정적이시네요 하더라고요. 덕분에 계약 성사됐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운 거네요? 맞아요. 행운의 커피였죠. 첫 만남에서 3시간을 수다 떨었어요. 영화 얘기, 여행 얘기, 책 얘기, 관심사가 너무 비슷했죠. 일주일 뒤 그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연인 척, 지나가다 들린 척 했지만 금방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한강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같이 했죠. 정말 젠틀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든 일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30살에 만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라면 뭐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만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올 쯤이었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일이에요. 서울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부터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정원에는 잘 가꿔진 소나무들이 있었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호텔 로비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직 대학병원 간호부장 출신이셨대요. 첫인상부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죠.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시고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 마치 병원장님 같았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아요. 인사를 드렸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호텔 직원이라던데 그럼 서비스업이네? 우리 아들이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나름 전문직이에요. 5개 국어 하고요.
VIP 고객 관리 전문이기도 해요. 말만 한다고 전문직이 아니야. 진짜 전문직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지. 그러면서 온갖 의료 상식을 물어보셨어요. 혈압 정상 수치가 뭔지, 당뇨 수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심폐소생술은 할 줄 아는지. 어머니, 저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네. 아플 때 간호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이 옆에서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천만남인데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현수야, 엄만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결혼은 현실이란다. 예쁘다고 다가 아니야.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그냥 신문만 보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깐깐하셔. 일하시면서 완벽주의자가 되신 건데 금방 마음 여실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사람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죠.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상견례 후 일주일쯤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하셨대요. 결혼 조건 얘기하자면서요. 남편이랑 셋이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려면 내 조건 들어야 해. 첫째, 우리 아들 곁에서 내조나 제대로 해. 둘째, 손주는 결혼하자마자 가져야 한다. 1년 안에 임신 안 하면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해. 셋째, 매주 주말은 시댁에 와서 식사해야 한다. 넷째, 명절이랑 제사는 무조건 큰 집에서. 알겠니? 저는 바로 반박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10년 넘게 쌓은 경력인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일 그만두래? 요즘 시대 맞벌이는 기본이지. 대신 애 낳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매주 주말은 무리예요. 저희도 쉬어야 하고 명절 때 친정도 가야 하고요. 친정? 부산이잖아. 1년에 두세 번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요즘 누가 맞벌이 안 하니? 일하는 며느리가 집안의 보탬이 되지. 그런 걸 말리는 고루한 시어머니 아니다 나는. 하지만 애는 빨리 낳아야 해. 나이 들수록 힘들어.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시대가 변했어. 그런 건 요즘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야.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아들을 노려보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이 여자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엄마, 대드는 게 아니라. 좋아. 그럼 한 달에 한두 번으로 하자. 대신 명절이랑 집안 대소사는 무조건이야. 그리고 애는 결혼하고 1년 안에 낳아야 해.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집에 새 사람 들이는 게 처음이라 그래.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야. 내가 둘 사이에서 잘 조율할게.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말에 안심했죠.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 말에 결국 결혼을 강행한 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죠. 하지만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 간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사사건건. 드레스는 너무 파이면 안 돼. 단정해야지. 친척들한테 특히 인사 정중하게 해라. 다 나중에 도움될 사람들이니까. 축의금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부모 손님이 더 많으니까. 신혼여행 다녀와서 정산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하셨죠. 친정 부모님은 딸이 좋다면 하고 물러서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게다가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오늘부터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친정은 이제 남이고, 알겠지?
소름이 돋았지만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했죠. 그게 제 지옥 생활의 시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도 희망은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가 행복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계속 말해줬거든요. 그 말만 믿고 결혼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래도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집으로 정했거든요. 집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남양이라 햇살도 잘 들어왔고 모든 게 절 위한 맞춤집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집 너무 좋다. 매일 아침이 즐거웠죠.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여보, 오늘도 파이팅!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와이프! 하고 응원해 줬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둘이서 요리하면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춤도 췄어요.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 가거나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새로 생긴 맛집도 찾아다녔죠. 우리 아기는 좀 더 시간 보내고 나서 가지자. 신혼을 더 즐기고 싶어.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일도 재밌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해. 저도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호텔 매니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상사가 이번엔 네 차례야. 실적도 좋고 고객 만족도도 최고니까 하면서 격려해줬죠. 그렇게 승진 발표 날 제가 최연소 매니저가 됐어요. 동기들도 다 축하해줬고요. 남편도 가장 먼저 케이크 사들고 와서 축하해줬죠. 우리 와이프 정말 자랑스러워.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지? 이런 능력자를 내가 낚았구나. 낚았다고? 내가 널 낚은 거야. 그래. 서로 낚은 거지 뭐. 그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살았어요. 시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니까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물론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하시긴 했지만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벌써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집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요리는 제대로 하니? 맨날 사 먹으면 건강 해쳐.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적당히 막아줬어요. 엄마, 우리 아직 신혼인데 좀 봐주세요.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애는 빨리 가져야 해. 그런 남편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일도 잘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부러워했죠. 너 정말 다 가졌다. 능력 있는 남편, 좋은 직장, 예쁜 집, 부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다 가졌구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 행복인지 곧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던 거예요. 결혼 1년이 지나니까 시어머니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똑같은 소리였죠. 손주는 언제 볼 거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안 가지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설날에는 친척들까지 가세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 인생만 생각하지 집안테 이을 생각은 안 하고. 큰 고모가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고모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애 낳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우리 회사 상무님이 오늘 또 물어보시더라. 자녀 계획 있냐고. 그게 왜? 회사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승진 심사할 때 가정이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한대. 실제로 작년에 승진한 김 과장도 애 둘 있고
박 과장도 결혼하자마자 애 낳았잖아. 설마 그게 승진이랑 관련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잖아.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니, 사실 인사팀 선배가 귀뜸해줬는데 위에서 가정이 안정된 직원이 업무 집중도도 높다, 가정을 위해 희생정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대. 애 있는 사람이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도 빨리 승진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잖아. 엄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남편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나중에 낳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시어머니랑 한편이 됐죠. 우리 약속은 어떻게 하고? 신혼 더 즐기기로 했잖아. 아직 고작 1년이야. 여보, 현실이 달라졌어. 나도 이번에 승진 못하면 다음 기회는 3년 뒤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럼 나는? 내 커리어는? 당신 커리어도 중요하지.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의 성공을 못 이룬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체면이 생기고 싶다고. 당신 애만 낳고 바로 일하면 되잖아. 요즘엔 어린이집 일찍 등록할 수 있다며.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참았죠. 일을 사랑했지만 남편을 더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피임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피임이 실패했죠. 병원에서 임신 확인하고 정말 당황했어요. 축하합니다. 7주째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한테 알려주니까 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우와,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엄마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잠깐 좀 기다려.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바로 알려드려야지. 시어머니는 아예 난리가 났죠.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내 기도가 통했구나.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내일 당장 가서 봐야겠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보양식이랑 한약이랑 잔뜩 들고 오셨어요. 이제 일은 그만둬야지. 서서 일하면 애한테 안 좋아. 태교에 신경 써야지.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어머니, 아직 초기라 일 계속 할 거예요. 출산휴가 쓰고 복직할 거고요. 뭐? 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니? 엄마가 일한다고 밖에 나가면 애가 불쌍해져. 남의 손에 맡기는 건 애한테 죄지는 거야. 남편도 거들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애가 생겼으니까 이제 애 위주로 생각해야지.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여유 있으시고. 하지만 내 일은 나중에 애 크면 다시 시작하면 돼. 그 후엔 입덧이 시작됐어요. 정말 심했죠. 하루 종일 토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런 말만 하셨어요. 애 위에서 참아야지. 약한 엄마 밑에서 약한 애 나온다. 입덧은 마음이 약해서 하는 거야.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우리 땐 입덧하면서 농사일도 했어. 호텔에서는 제가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VIP 고객 관리 시스템 개편하는 거였는데 제가 팀장 제안을 받았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성공하면 또 한 번 승진할 기회였죠. 그래서 상사한테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리니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임신 축하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다른 분이 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출산휴가 가면 공백이 생기니까. 저 출산휴가 최소한으로 쓰고 바로 복직할게요. 그래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회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제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같이 일했던 후배가 팀장이 됐죠. 그날 화장실에서 정말 혼자 서럽게 울었어요. 10년 넘게 쌓은 커리어가 임신 한 번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아이는 사랑스럽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괴롭고 슬픈 날들을 지나 출산을 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큰 가방 2개에 짐을 잔뜩 싸가지고요.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다 도와줄게. 너는 몸조리만 신경 써. 엄마가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주시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시고 수유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시어머니는 매일 와서 간섭만 하시는데 친정엄마는 묵묵히 제가 필요한 것만 챙겨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보통 이런 식이었거든요. 애 울음소리가 왜 이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상이에요, 어머니. 신생아는 다 이래요. 나도 애 키워봐서 아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해.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아기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도 정상이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죠. 사돈,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며느리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게 맞는데 이만 가시죠. 집도 멋인데. 엄마가 혼자선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힘들었는지 이번엔 친정아버지가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딸 얼굴 보러 오신 건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눈치를 주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딸이 힘들면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사돈 어른도 자식 키워보셨으니 아시잖아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출가 외인이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딸은 영원히 딸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죠. 할 말을 하는 기센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육아휴직 중에도 친정엄마는 가끔 올라와서 도와주셨어요. 혼자 해보느라 힘들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엄마가 봐줄게. 그런 시간에 저는 잠시나마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죠. 언젠가는 네가 다시 일할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마. 우리 딸은 능력 있잖아. 엄마가 늘 그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곧 알게 됐죠.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린이집도 대기 신청해 놓고 출퇴근 시간 조정도 회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택근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님, 복직하시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요즘 VIP 고객들이 다 매니저님 찾으시거든요. 대사관 쪽에서도 매니저님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후배가 전화로 그렇게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내가 있던 자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복직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게 우리 집까지 들리더라고요. 애 맡기고 일하는 엄마가 무슨 엄마야? 그건 이기적인 거지.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 네 월급으로도 충분하잖아. 아니, 너희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우리한테 지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애가 엄마 없이 자라면 정서적으로 문제 생겨. 그날 저녁 다른 친척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어요. 마치 가족 회의라도 하듯이요. 아이, 진짜 복직할 거야? 요즘 뉴스 봐. 어린이집에서 애들 학대하는 거. 지난주에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애 때렸대. 아이, 돈이 그렇게 중요해? 현수도 돈 많이 벌잖아. 일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제 커리어도 중요하고 자아실현도. 자아실현? 애 키우는 게 최고의 자아실현이지. 엄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어딨어? 이젠 또 사촌 조카까지 거들더라고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는. 언니,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남의 손에 맡기면 애가 불안정해진대요. 우리 친구 애도 어린이집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왔어요. 그건 극단적인 케이스고 애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요?
모성애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떠드는지.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내가 간호부장 할 때 봤어. 워킹맘 애들은 다 문제 있더라. 학교 가서도 적응 못하고 사춘기 때 삐뚤어지고. 너 애 망치고 싶어? 제가 화가 나서 남편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더니 아니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 연봉이 작년보다 30% 올랐어. 스톡 옵션도 받았고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 있어? 호텔 일 얼마나 힘든데. 밤 근무도 있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당신까지 이럴 거야? 내 커리어는 어떻게 하고? 10년 넘게 일하고 매니저까지 됐는데 이제 곧 부장 승진도 가능한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나중에 애 크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지금은 애가 더 중요하지 않아? 왜 나만 포기해야 해? 너도 애 아빠잖아. 너도 육아휴직 써 그러면.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랑 당신이 버는 돈이랑 같아? 당신은 내 반도 안 되잖아. 누가 일하고 누가 애 봐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 돈으로만 따지는 거야? 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럼 뭘로 따져? 뭐 감정? 여보, 우리 애 생각해봐. 애한테 최선이 뭔지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은 날 비웃기나 하고 내가 얼마나 일에 대해 욕심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 말이에요. 울고 있는데 제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는 남편분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기적인 엄마인가? 일하고 싶은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복직 못할 것 같아요. 아이 정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안 사정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어린이집은? 시댁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죄송해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자 인사팀장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정말 아쉬워요. 우리 호텔 최고의 인재인데 매니저님 같은 분 다시 찾기 힘들 거예요. 혹시 나중에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자리 있으면 우선 고려할게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더더욱. 집에서 애만 보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첫 미소, 첫 뒤집기, 첫 이유식 모든 게 경이로웠죠. 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그 무한 반복이었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가끔 SNS에 올라오는 호텔 동료들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축하해 부매니저 승진, 파리 본사 연수 다녀왔어요. 총 지배인님께 직접 표창 받았어요. 나도 거기 있어야 하는데, 나도 승진했어야 하는데, 나도 성장했어야 하는데. 대신 저는 애 똥기저귀나 갈고 있었죠. 어느 날은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호텔 앞을 지나갔어요. 멀리서 봤는데 제 후배가 제가 입던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밤에 애 재우고 나면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답니다. 남편한테는 들키기 싫어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샤워하는 척하면서 울었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제 난 그냥 애 엄마로만 살아야 하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명품 유니폼 대신 우유 얼룩 묻은 추리닝, 깔끔하게 올린 머리 대신 대충 묶은 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대신 다크서클 가득한 맨 얼굴. 거의 우울증에 가까웠어요. 아니, 우울증이 맞았죠. 그래도 늘 이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애가 조금만 크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 3년만 참자, 3년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됐어요. 한 번 놓친 기회는 쉽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경력 단절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세돌을 맞이할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더니 말을 꺼냈죠. 유럽 지사로 발령났어. 3년 파견이야. 3년? 그럼 우리도 같이 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동반은 어렵대. 회사에서 1인용 시설만 제공하거든.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면 임원 승진 힘들 것 같아. 솔직히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이요? 아이는 이제 겨우 3살인데 앞으로 혼자서 키우라고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나랑 애는 어떡하라고? 3년 후면 거의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잖아. 엄마가 도와주실 거잖아. 나한테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니까 이해해줘.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해? 저도 10년 쌓은 커리어가 있었는데 누가 이해해줬나요? 그날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더니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박서방 진짜 이기적이네. 딸아, 네가 너무 희생만 하는 거 아니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떡해. 지금 이혼하기엔 돈도 없고 애도 있잖아. 방법이 없어. 결국 남편은 제 만류에도 2주 후에 떠났어요. 공항에서 아이를 안은 채로 남편을 배웅했는데 남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서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린 이런 사이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애 잘 키워야 한다. 손주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 넌 집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육아와 시댁 눈치 보기를 혼자서 감당하는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였어요. 화면 속 남편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저는 매일 지쳐갔죠. 거기 날씨 어때? 괜찮아. 일은 잘 되고 있어. 동료들이랑 저녁도 먹고 그래. 애가 요즘 밤에 잘 안 자서 힘들어. 유치원에서도 말썽 피우고. 오늘도 다른 애 물어서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봐. 잠깐만 바빠서 지금 통화 끊어야 돼. 당신은 아빠 아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당신은 참 편하게 사네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원망만 쌓여가는 나날들이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간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재취업에 도전했어요.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긴 이력서를 들고 호텔마다 찾아다녔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언제든 다시 연락주라던 직장 선배에게 연락했더니 결국 이런 답변만 돌아왔지만요. 요즘 호텔 업계 경쟁이 더 심해졌어. 경력 단절되면 재진입 어려워. 그나마 소형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야. 자존심 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소형 호텔 면접을 봤는데 질문이 예전과 달랐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시네요. 야근 가능하신가요? 저흰 야근이 잦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조퇴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지거든요. 면접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예전에 워킹맘 뽑았다가 애 때문에 갑자기 조퇴하고 결근하고 그래서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제 능력보다 엄마라는 딱지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다 겨우겨우 소개로 대형 호텔에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거기선 더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나요? 맞벌이 하시는 거예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3년 정도 파견 다녀오는 일이요. 아이, 그럼 육아를 혼자 하시는 거네요? 아이, 그럼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 호텔은 야근이 잦고 주말 근무도 많거든요.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엔 더 바쁘고요. 결국 예전 연봉의 40%도 안 되는 조건만 제시받았어요. 10년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말씀하셨죠. 딸아, 억지로 하지 마. 몸부터 챙겨. 네 얼굴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니?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매일이 스트레스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도돌이표인 거죠. 남편이 출장을 간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죠. 친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야, 네 시어머니 수술하셨어. 재활이 필요한데 우린 다들 바빠서 못 도와드린다. 미안해. 네, 알겠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결말이었어요. 제겐 선택권이 없었답니다. 이제 막아줄 사람도 큰 소리 쳐줄 사람도 없었죠. 시어머니 수술 후에 병원에 찾아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도와줘야지.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바쁘잖아. 넌 집에 있으니까 시간 있지? 직장도 없으면서. 저도 바쁘다고 아이 키우는 것도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육아도 혼자 하고 있는데 병간호까지 떠맡게 된 거죠.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물리치료도 보조했답니다. 간호사가 절 보며 말했어요. 따님이세요? 정말 효녀시네요. 요즘 이렇게 헌신적인 자녀 드물어요. 며느리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잘 모시는 며느리 요즘 드물어요. 친딸도 이렇게 안 해요. 퇴원 후에도 집에서 찜질을 해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허리에 좋다는 음식도 인터넷 찾아보며 만들어드렸죠. 홍삼, 칡즙, 온갖 건강식품도 사드렸고요. 3개월만 지나면 좋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빨리 좀 나으라고 간호한 건데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완전히 안 나아서 계속 네가 도와줘야 해. 간병인 쓰기엔 돈이 아깝고 넌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이 말뿐이었죠. 엄마 잘 모셔줘. 고맙다. 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 미안해. 근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 끊을게. 미안하면 돌아오든가요.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집안일하는 무급 가정부가 된 거죠.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울감이 머리끝까지 도져서 도저히 벗어날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됐죠. 물이 차갑잖아. 따뜻하게 데워와. 허리 아픈 사람한테 찬물 주면 어떡해? 방금 데워드린 물인데도 불평하셨어요. 온도계로 재봐도 40도였는데 말이에요. 반찬이 너무 싱거워. 간 좀 봐가면서 해. 아니, 평소 요리한다는 애가 이것도 못하니? 호텔에서 뭘 배운 거야? 분명 똑같은 음식을 어제는 짜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축부터 목욕 도움까지 24시간 대기 상태였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무능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야. 능력 있는 여자였으면 아들이 해외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들 잘 나와서 장가 잘 보내면 뭐해. 며느리가 무능하면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다 또 남편과 통화할 때는 달랐어요. 며느리 덕분에 내가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넌 여기 걱정하지 말고 거기 일만 신경 써라. 정작 제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다른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런 답변만 돌아왔어요. 우린 직장 다녀야 해서 바빠. 주말도 야근 많고. 저도 시간 없어요. 애 키우면서 병간호도 하고 있다고요. 저 혼자 하기 너무 벅차요. 주말이라도 오세요. 아이, 그래도 집에 있잖아. 우린 회사 가야 한다니까. 누군가는 좀 희생해줘야지. 큰 며느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희생? 제 인생은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니 경제력도 없고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대들겠어요? 밤에 아이 재우고 나면 여전히 전 혼자 욕실에서 울었답니다.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속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되뇌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러다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엄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매일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애 키우고 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로봇인가 봐. 그러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해.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 공짜로 일하지 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계속 내리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죠. 어머니, 병간호 대가로 월 200만 원 주세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셨어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데 돈을 달라고? 이게 말이 돼? 효도는 당연한 거잖아.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짓. 저도 제 시간과 노동력을 쓰는 거니까요. 아니면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든가 간병인을 쓰시든가 하세요. 뭐? 감히 며느리가 돼서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어머니, 해준 게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해드린 게 없는지. 그럼 간병인 비용 알아보세요. 한 달에 400만 원 넘어요. 24시간 간병인은 500만 원도 넘고요. 전 반값도 안 되는 금액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까다로운 취향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제 요구에 황당해하며 곧장 친척들에게 전화해 간병을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제 앞에서 통화했는데 우습게도 모두 거절당했죠. 다들 일이 바빠서 가족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등등 갖은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러곤 간병인을 알아보더니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다며 너무 비싸다고 하셨죠. 결국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마지못해 수락하셨답니다. 알았어, 200만 원 줄게. 대신 더 잘 케어해야 해. 이 돈 굉장히 아까운 돈인 거 알지? 나도 이런 집 산다고 그냥 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고스란히 저축했죠. 그리고 매일 병간호 일지를 썼어요.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답니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야.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였죠. 그간 저는 열심히 자격증을 공부했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주시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정말 이혼 그거 하나만 꿈꾸면서요.
그러니까 금 같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간 제가 열심히 병간호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어요. 하긴 3년간 옆에 딱 붙어서 간호했으니 그러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고마움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셨답니다. 그 이후 3년 만에 남편이 귀국했어요. 그 와중에 승진까지 해서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이제 남편에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뭐 그냥 그랬어요. 공항에 마중 나간 제게 남편이 말했어요. 다녀왔어.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잘 다녀왔어. 인사조차 어색했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남처럼 만들어놨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전보단 많이 좋아지셨어. 근데 아직 혼자는 힘드셔.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처음엔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3년 내내 병간호했잖아 나. 그래 고생했어. 이제 내가 있으니 당신도 좀 더 여유로워질 거야.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건성이지만요. 어느덧 커버린 아이는 남편을 보고 낯설어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와?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얘가 아빠를 모르네. 영상통화 안 했어? 아빠잖아. 당신 뭘 바라는 거야? 영상통화 했지. 근데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만 봤는데 기억하겠어? 애는 매일 보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당신은 낯선 사람이고. 남편은 멋쩍어하며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안일은 어떻게 했어? 꽤 깔끔하네. 정리 잘했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감사는커녕 점검하는 말투였답니다. 어쩐지 더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뭐랄까,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달까?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어요. 유럽 생활 어땠어? 좋았지.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 없이 일만 하니까 좋더라. 주말엔 여행도 다니고. 자유요? 저는 3년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주말에 여행? 전 주말에도 시어머니 병간호했거든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혼을 꺼낼 수는 없었죠.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법률 상담도 받고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몇 번이나 드나들었어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요. 남편이 귀국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생활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도 똑같이 외로웠고 서로 긴 대화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 앉아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우리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순간 마음속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제 생애 가장 큰 환호성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제가 먼저 꺼내려던 말을 남편이 먼저 한 거예요. 속으로 이게 웬 떡이야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물었답니다. 갑자기 왜? 이유가 뭔데? 새로운 사람 생겼어. 유럽에서 만난 사람. 지금이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사실 당신도 같은 마음 아니야? 우리 이제 감정도 없잖아. 3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 저를 생각하면서도 바람을 피운 거죠. 속으로 계속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겉으론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답니다. 그래 알았어. 어차피 우리도 남이나 다름없었잖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역시 너도 지쳤구나. 서로 감정 없는데 억지로 살 필요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래 알았어. 협의 이혼하자. 그날 저는 병간호를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오셨어요. 그 아픈 몸으로 어찌나 빨리 오셨던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아. 정신 차려. 한국 오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니? 결혼이 장난이야? 우리 손주는 어떡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죠. 엄마도 이제 그 사람이 살필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바디랭귀지 섞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뭐? 프랑스 사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며느리만 너 기다린 줄 아니? 나도 기다렸어. 그럼 간병인 쓰세요. 모아둔 돈도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절반 낼게요. 그땐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3년간 정성껏 모신 며느리에게는 고마움 한마디 없던 분이 아들의 냉정한 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류 준비해서 조용히 정리하기로 한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용히 처리하자. 재산은 반반 나누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애 키우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서류 준비해와. 제가 순순히 응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답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놨고 증거도 다 모아놨죠. 3년간 모은 병간호 대가 6천만 원도 있었고요. 병원 진료 기록, 간호 일지,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과의 통화 녹음까지 다 있었어요.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신이 나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와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천만에. 제대로 값 치르게 해줄게. 일주일 후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했어요. 준비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답니다. 3년간의 별거 기록, 영상통화 기록, 육아 방지 증거, 일반적인 이혼 통보, 그리고 시어머니 병간호 3년 기록까지요. 그날 남편이 곧바로 절 찾아왔어요. 갑자기 왜 이래? 소송을 걸어.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잖아.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양육비도 줄 건데 뭐가 불만이야?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법대로 하는 거야. 나한텐 이게 원만한 이혼이거든. 재판 과정에서도 남편은 황당해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고생했어. 유럽 가서 고생한 것도 가족 위해서였고 그 돈 받으면 너도 편하게 살았잖아. 돈 벌러 유럽 가 있는 동안 난 뭐 했는데? 놀았어? 애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집안일하고. 당신은 주말에 외간 여자랑 여행 다닐 때 난 시어머니 목욕시켰어. 변호사도 제 편이었어요. 3년간 별거하면서 육아와 시어머니 병간호 전담했고 경력 단절까지 됐습니다. 게다가 일방적 이혼 통보와 외도 정황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관계도 확인됐고요. 판사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내의 희생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오랜 별거, 육아 방치, 가족 대리간호, 외도로 인한 유책까지 고려하면 재산의 60%를 분할하는 게 합당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고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책정됐답니다. 거의 최대치였어요. 남편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그쪽 변호사가 말렸어요.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지금 합의하시는 게 나아요. 결국 총 재산과 위자료 등을 합쳐 10억을 받아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로 받았던 돈까지 합치니 새 출발 자금으로 충분했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원래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건가? 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멍청할 줄 몰랐어. 잘 살아, 프랑스 여자랑. 불효작작하면서. 그 말을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고생한 만큼 되돌려 받는 거야. 그렇게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먼저 집을 마련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요. 엄마, 우리 집 생긴 거야? 진짜 우리 집? 할머니 안 와? 응,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야. 아무도 간섭 안 해. 네가 뛰어놀아도 혼내는 사람 없어. 아이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며 재취업을 준비했답니다. 자격증도 새로 따고 예전 경력을 살려서 5성급 호텔에 지원했어요. 이번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했죠.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3년 공백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많습니다. 인내심과 책임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요. 특히 가족의 병간호를 하면서 섬세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VIP 고객 응대 경험도 10년 있고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경력과 자격증까지 보니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모습 좋네요. 호텔리어에게 중요한 건 진정성이거든요.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해볼까요?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했어요. 예전 후배들이 이제 선배가 돼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배웠죠.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6개월 만에 정규직이 됐답니다. 예전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출근길에 유니폼을 입으면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나 다시 일하고 있어. 내가 해냈어. 매일 출근길이 설렜고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10년 전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억울하진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가 반겨줘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가끔 옛날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때는 감옥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이번 주말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웃는 거 보니까 엄마가 다 행복하다. 그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밤마다 울었어. 엄마 덕분에 잘 버텼어.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주인공은 저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요. 그리고 제 곁엔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단 걸 이제는 알죠.